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집에서 동자 귀신과 관련된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우리 가족은 4명으로 30여 평 남짓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안방을, 그리고 형과 나는 각각 방을 따로 썼는데, 어느 날 새벽, 형이 자다 깬 걸음으로 내 방 문을 열더니 침대로 기어들어왔다. 뭔데? 왜 오는 건데? 당황스러웠다. 왜냐하면 각 방을 쓴 지 20년이 넘는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 뭔가 꺼림칙하기도 하고, 이유가 궁금해서 몇 번을 되물었다. 우리 형은 평소에 농담이나 거짓말은커녕 말수도 거의 없고 늘 진지한 성격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형이라지만 거리감을 느낀 적이 덜어 있었다. 한마디로 어색한 형제 관계였다. 내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형은 벌써 눈을 감고 있었다. 내가 대답 안 할 거면 나가라고, 내 방 가서 자라며 짜증을 내자. 형은 귀찮다는 듯이 내 방에서 좀 자자, 내 방에 뭐 있다.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다시 잠들어 버렸다. 뭐가 있다고? 말 좀 해봐. 섬뜩한 기분이 들어 캐물었지만 형은 나도 모른다며 바로 코를 골았다. 다음 날 형은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출근을 했고, 나는 느지막이 오후쯤 일어나 엄마와 아침 겸 점심을 먹으며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 얘기를 가만히 듣던 엄마는 기대와 달리 별로 놀라지 않은 투로 끄덕끄덕 하시며, 우리 집에 뭐 있다, 형도 본 모양이네, 하시는 게 아닌가. 아니, 시발, 나만 모르는 우리 집에 비밀이 있었다는 건가. 그것도 이런 존나 인터넷에서나 보던 신박한 초자연적 현상이. 흥분해서 물어보는 나에게 엄마는 약간 분위기를 잡고 무릎쯤에 손을 갖다 대시며, 한 요만한 동자가 우리 집에 있는 것 같더라. 하얗고 좀 장난꾸러기 같다고 했다. 해를 입히는 거 보면 나쁜 귀신은 아닌 것 같아서 굳이 다른 건 안 했다고 하셨다. 옛날 사람 특유의 귀신 친화적 발언에 나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약간 떨리기도 했는데, 순간 머릿속에서 번뜩하고 떠오르는 게 있었다. 이 집으로 이사 오기 전 내가 22살 무렵 살던 16평짜리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다. 아버지가 자주 집을 비웠던 탓에 우리 집은 친구들의 아지트가 되는 일이 많았다. 그날도 친구 A, B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애인과 통화하던 A가 갑자기 수화기를 가리며 말했다. 너희 집에 우리 말고 또 있어? 나는 무슨 개소리냐 싶었지만 친구 B도 약간 겁에 질린 얼굴로, 나도 봤어. 너네 집 애완동물 같은 거 안 키우잖아. A와 마찬가지로 소리를 죽였다. 두 새끼가 동시에 이상한 소리를 하니 나도 덜컥 겁이 났다. 뭔데? 뭐 봤는데? 내가 되묻자 친구들의 긴장감도 배가 되어 침묵이 흘렀다. A는 방금 전에 화장실에서 뭐가 나와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 하얀 거, 유만한 거 하며 무릎개에 손을 갖다 댔다. B도 동조하며 소름 돋는다는 듯 말했다. 우리 셋은 그 하얀 것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스크럼을 짜고 작은 방으로 향했다. 뭐가 들어갔다는데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어두컴컴한 방이 너무 무서워서 결국 우리는 문을 열지 못하고 도망쳤다. 이 이야기를 엄마한테 설명하자 이사 올 때 따라온 모양이네 하고 몸을 떨며 왠지 귀여워하셨다. 엄마의 담대함에 놀란 나는 귀신에 대해 더 물었다. 하얗고 한 60cm쯤 되는 조그마한 놈이야. 엄마도 새벽에 화장실 가다 본 적이 있는데 그 놈한테서 참기름 냄새 같은 꽃신내가 났다고 하셨다. 꽃신내? 고소한 냄새가 나는 동자 귀신이라니. 순간 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퍼즐 조각 하나가 있었다. 몇 년 전 사건과 맞물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나는 이 세상을 관통하는 음양오행의 진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엄마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야기는 앞에 친구들과 귀신을 목격하기 약 2년 전, 갓 20살이 되던 해로 돌아간다. 그때도 집은 비어 있었고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 씨, 그리고 시와 썸을 타고 있던 보진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친구 씨는 CF 모델로 데뷔하자마자 여러 광고와 뮤직비디오에 출연할 정도로 외모가 뛰어났다. 보진이 역시 학창시절부터 미녀로 소문난 아이였다. 두 사람은 그야말로 완벽한 짝이었다. 그날 나는 분위기를 잡아주고는 소파에 누워 자는 척을 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는데 도저히 20살 성인이 주고받을 대화라고는 믿기 어려운 전응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그럼에도 보진이는 웃어줬고 분위기는 좋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듯했다.
시가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혼자 남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는 벌거벗은 채로 안방에서 나와 주방에서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 향기가 퍼졌다. 참기름 냄새였다. 당황한 나는 그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시는 보진이와의 첫 경험을 위해 참기름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 일을 떠올리며 나는 그때의 참기름 냄새와 엄마가 말한 귀신의 냄새가 너무도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후 그 사건은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았고 그때의 귀신과 지금의 귀신이 어쩌면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것은 단순히 이상한 사건들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운명적인 연결이 아닐까. 이 생각에 사로잡힌 나는 한동안 그 귀신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게 됐다. 우리가 이사한 후에도 그 동자가 우리 집에 남아 있었다는 것은 뭔가를 말해주는 듯했다. 그 동자가 왜 우리 집에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나와 형, 엄마까지 모두 목격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동자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다. 특히 엄마가 말한 그 꽃신내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그 냄새를 다시 맡게 된다면 그 동자를 다시 보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형도 그 존재를 피해서 내 방에 들어왔던 것이 분명한데 형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밤이 되면 내 방에 혼자 있는 게 무섭기 시작했다. 혹시 그 동자가 내 방에 오지는 않을까? 혹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곁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형처럼 내가 형의 방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나는 혼자 그 공포와 맞서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동자에 대한 명확한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 형도 엄마도 그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고 우리 집은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동자가 남아 있었다. 특히 그 냄새가 다시 느껴질 때마다 나는 언제든 그 존재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이런 느낌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라 그냥 마음속에 묻어둔 채로 살아갔다. 그러다가 나는 자연스럽게 그 동자에 대한 기억을 마음속에서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들이 꿈처럼 느껴졌고 현실감이 점차 흐려졌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그 동자는 분명히 내 인생의 한 부분에 존재했었고 나에게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가끔 내가 방 안에서 문득 그 꽃신내를 맡게 되면 나는 그 동자가 여전히 우리 집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동자는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귀여운 여자친구. 약 1년 전의 이야기다. 당신에게는 귀여운 여자친구가 있었다. 대학교 2학년이었지만 주변의 모태솔로 친구들도 꽤 많았기에 나는 나름대로 우월감도 느끼고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도 여자친구에게는 정말 잘 대해줬다고 생각한다. 나는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 통학을 하고 있었지만 귀찮은 날에는 주변에서 자취하는 친구네 집에서 자는 일이 잦았다. 여자친구도 집에서 통학을 하고 있었기에 여자친구네 집에서 묵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여자친구가 어머니가 출장 가신 날 자고 가도 괜찮다고 해서 처음으로 그녀의 집에 가게 됐다. 여자친구는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그날은 어머니가 출장 가셔서 집에 나 혼자 있을 수 있었다. 그녀가 직접 만들어준 저녁은 꽤 맛있었고 집도 여자만 둘이 살아서 그런지 무척 깔끔해서 놀랐다. 그날 밤 우리는 여자친구 방에서 함께 잤다. 그녀의 방은 여자용 싱글 침대였고 나는 남자치고는 체구가 작은 편이지만 그 침대는 나에게도 너무 좁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잤고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일어나 보니 여자친구가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좁은 침대가 불편해서 다른 방에 나가서 잔 걸까 생각하며 방에서 나왔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도 어제 입었던 파자마도 그대로 두고 사라져버린 것이다.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봤지만 여자친구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 편의점에 갔나 싶어 기다려봤지만 12시가 지나도록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초조함과 불안감이 몰려왔지만 그날 오후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주 묵었던 친구 와인의 자취방에 찾아갔다.
Y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나와는 다르게 아직 여자친구가 없었다. 평소에도 나의 여자친구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던 친구였다. 나는 술을 사들고 가서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가볍게 털어놨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듣던 Y는 갑자기 굉장히 격하게 반응했다.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데? Y는 갑자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 얼굴을 보고 나는 당황스러웠다. 뭐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물어봤지만 Y는 그때부터 나를 방에서 내쫓으려고만 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나도 너랑 친구지만 이건 진짜 안 된다. 그냥 돌아가줘.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결국 방에서 쫓겨났다. 전화도 계속 걸었지만 Y는 아예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여자친구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경찰에서도 실종 신고를 받았다. 다행히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신고를 했고 나는 경찰에 가서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해야만 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나 외에도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녀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단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Y가 왜 그렇게 겁에 질렸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Y와는 그 이후로도 교류가 끊어졌고 그는 어느 순간부터 행방불명이 됐다. 그가 남긴 것은 나를 찾지 말라는 메모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주변에서 일어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런 일이 내게 다시 벌어진다면 그때는 내가 사라질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세 번째 이야기, 헤어진 여자친구. 나는 5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다. 5년이라는 세월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다. 4년째가 지나갈 무렵부터 여자친구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우리가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나도 나중에 결혼하자고 말하곤 했었고 언젠가는 정말로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시 나는 막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취직하지 못한 상태였다. 내 상황이 이렇게 불안정한데 결혼을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여자친구는 자기도 일하면서 같이 살면 된다고 했지만 나는 남자로서 가정을 부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 몇 번이고 여자친구에게 내 입장을 설명했지만 서로의 생각은 계속 어긋났다. 결국 이로 인해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다투게 되었고 사랑을 속삭이던 입은 어느새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내뱉게 되었다. 마지막에는 그녀가 2번 다시 보기 싫어 라고 소리치며 관계를 끝냈다.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고 시간이 흘러 반년쯤 지났을 때였다. 갑자기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다시 만나고 싶다고 나를 잊을 수 없다고 울며 호소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그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고 마음이 떠난 상태였다. 그녀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한 번만 만나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그때도 거절했다. 그런데 이틀 후 또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넘게 찍혀 있었다. 처음엔 화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끊임없이 전화가 울려 대자 결국 나는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왜 안 받는 거야? 그녀의 절규가 휴대폰을 들기도 전에 들릴 정도로 강하게 들려왔다. 순간 나도 화가 났지만 그보다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거짓말을 했다.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가 이제야 찾았어. 그리고 나서 가능한 한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데? 그녀는 잠시 조용하다가 이상하게도 웃기 시작했다. 너희 집 앞에 자판기 있지? 지금 보이나? 그녀의 말에 나는 당황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자판기가 있는 곳을 봤을 때 그곳에 서 있는 그녀를 보고 나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내가 5년 동안 봐왔던 사랑스러운 그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 얼굴은 마치 귀신처럼 변해 있었고 나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나는 혹시나 그녀가 사라졌을까 싶어 커튼을 살짝 열어봤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판기 옆에 서서 내 방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나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린 채 며칠을 버티며 집에 머물렀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집 밖을 나서지도 못했고 그녀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나흘째 되는 날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돌리며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현관문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
우편물 구멍이 기묘하게 열려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순간 구멍을 통해 무언가가 들어왔다. 붉은 줄기 같은 것이 흘러내리며 그건 피었다. 그녀가 자기 손가락을 물어뜯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그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다. 그녀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나는 이상한 소리들을 듣기 시작했다. 어디를 가도 그 소리는 나를 따라다녔고 결국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여전히 내 곁에서 들려오고 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찾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평생 그녀의 곁을 벗어날 수 없다는 운명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평생 결혼할 수 없을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평생 혼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전히 내 문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잘라내고 있으니까. 네 번째 이야기, 헤어진 여자친구 이후의 일. 이 이야기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나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고 가끔은 그 소리들에 익숙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익숙해진다고 해서 그 소리가 덜 무서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그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밤이면 나는 그저 가만히 누워 소리가 사라지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예전에 살던 그 아파트로 돌아가 있었다. 그곳은 낯익지만 동시에 낯설었다. 집안은 어둡고 침침했으며 모든 것이 너무나 조용했다. 나는 방을 하나하나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문을 열자 그곳에는 한 아이가 서 있었다. 그 아이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나를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나는 순간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아이는 조용히 나에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나를 집 밖으로 이끌었다.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아이의 손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나를 안심시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집 밖으로 나가자 나는 그곳이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이와 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갔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를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걷던 중 갑자기 아이가 멈춰 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그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를 느낄 수 있었다. 아이의 눈은 말 그대로 공허했다. 그리고 갑자기 아이는 내 손을 놓고 뒤돌아섰다. 나는 그 아이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내 몸이 그 자리에 고정된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아이는 점점 멀어져 갔고 나는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뒤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는 모습을 본 순간 나는 잠에서 깼다. 그 꿈을 꾼 이후로 나는 계속해서 그 아이가 생각났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내가 예전에 목격했던 그 하얀 동자와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나와 연관된 모든 사건들이 그 아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아이는 그저 나를 지켜보며 언제든 나를 다시 데리러 올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밤이 되면 그 소리와 함께 그 아이의 모습이 내 머릿속을 떠올린다. 어쩌면 그 동자는 단순히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나를 데리러 올 운명의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를 털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여전히 내 곁에 있고 언제든 나를 데리러 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나는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 후 그 소리는 계속해서 내 주변을 맴돌았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철컥끼익 하는 소리가 내 방에 들려왔고 나는 그 소리가 멈출 때까지 몸을 숨기듯 이불 속에서 떨었다. 소리가 멈출 때면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곤 했지만 그 안도는 언제나 잠시뿐이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항상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그 소리와 공포에 시달리며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는 내가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그 소리와 그 소리가 상징하는 모든 것과 맞서기로. 나는 그날 밤 일부러 그 소리가 나기를 기다렸다. 평소와 달리 이불을 뒤집어 쓰지도 않고 눈을 감지도 않았다. 나는 그 소리가 나면 그것과 대면하겠다고 결심한 채로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제 그 소리는 너무 익숙해진 탓인지 더 이상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나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정확히 찾고 싶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천천히 일어나 방을 돌아다녔다. 소리가 나는 방향은 분명 문 쪽이었다. 나는 문으로 다가가 손을 뻗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리자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마침내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저 텅 빈 복도만을 마주했다. 하지만 소리는 여전히 나고 있었다. 복도를 따라 소리가 나는 곳을 쫓아가다 보니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리고 나는 그 소리의 출처를 발견했다. 소리는 복도의 끝에 있는 작은 문 뒤에서 나고 있었다. 그 문은 내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작은 창고 문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 문을 천천히 열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창고 속에서 나는 갑작스럽게 소리가 멈추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창고 안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를 응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차가운 기운이 내 몸을 감싸며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 나는 그 아이가 떠올랐다. 하얀 동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차례 목격했던 그 존재가 다시 돌아온 것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이제 그 아이는 더 이상 나를 지켜보기만 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그 아이는 이제 내 곁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아이가 나를 데리러 온 것이었다. 마침내 나는 그 존재와 맞서기로 결심한 날, 그 아이는 내 앞에 나타났다. 하얀 얼굴에 공허한 눈동자, 그리고 그 특유의 차가운 공기. 나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 속에서도 그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눈빛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아이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듯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그 아이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아이는 내 인생의 일부가 되었고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 후로도 나는 그 아이를 가끔 느끼곤 한다. 그 아이는 항상 내 곁에 있으며 내가 어디에 있든 나를 지켜보고 있다. 때로는 그 존재가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지만 또한 그 아이의 존재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어쩌면 나는 이 아이와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내 삶 속에서 그 아이와의 연결은 끝나지 않았다. 그 아이는 여전히 내 곁에 있으며 언젠가 나를 다시 데리러 올지도 모른다. 5번째 이야기, 남자의 집. 이 이야기는 내 친구 H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늘 무언가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보였고 항상 긴장한 채로 주변을 살피곤 했다. H와는 대학 시절부터 알게 되었지만 그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성격이었다. 특히 자신이 겪고 있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와 가깝게 지냈고 어느 순간부터 H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갔다. 그러다 어느 날 H가 갑자기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매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나 좀 도와줘. 집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져.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나는 H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했는지 직감했다. 평소 차분하고 무뚝뚝한 그가 이렇게 절박하게 부탁하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곧바로 그를 만나러 갔다. H는 시내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의 집은 낡은 건물이었고 주변은 조용하고 인적이 드물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집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겁고 답답했다. H는 나를 거실로 안내하며 의자에 앉았다. 이 집에 뭔가 있어. 그가 입을 열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하지만 그냥 내가 신경과민인 줄 알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말한 이상한 일이란 소리였다. 집안 곳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가끔씩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고 했다. 밤이면 집안 어딘가에서 계속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
처음엔 그냥 밖에서 나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 H는 손을 떨며 말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분명히 거실에 혼자 있었는데 내 바로 옆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이름을 불렀다고? 그 소리가 어디서 난 건데? 나는 물었다. H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 소리는 너무 가까워서 마치 내 바로 옆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처럼. 나는 잠시 말을 잃고 그를 바라봤다. H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가 말을 이었다. 어느 날부터는 그 소리가 내 방까지 따라오더라고. 방에 혼자 있는데도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도 없었어.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H가 무언가를 목격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그 소리 말고 다른 무언가를 본 적은 없었어? 그의 얼굴이 더욱 굳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 확실히 뭔가를 봤어. 그는 두려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하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 처음엔 그냥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느낀 줄 알았지. 그래서 고개를 돌려봤는데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거기 내 바로 뒤에 누군가 서 있었어. 나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누군데? 어떤 모습이었어? H는 힘겹게 대답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H는 분명히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를 목격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존재가 그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두려움을 느끼는 듯했다. 그 뒤로 그 존재는 더 자주 나타났어. 가끔은 거실 구석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고 가끔은 내 방 문 앞에서 서 있기도 해.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아 어디를 가도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가 겪고 있는 일이 너무 심각하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물었다. 혹시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야? H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특별한 일은 없었어. 그냥 저렴한 가격에 이 집을 구해서 이사 온 거야. 그런데 집주인이 좀 이상하긴 했어. 집주인이 이상했다고? 나는 그의 말을 되물었다. 처음 집을 계약할 때 집주인이 나에게 몇 가지 조심하라고 당부했어. 특히 밤에는 창고 문을 열지 말라고 했지. 나는 그때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 하지만 그 이야기가 계속 생각났어. 그래서 어느 날 밤 호기심에 그 창고 문을 열었어. H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어. 마치 썩은 고기 냄새 같았어.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묘하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 그 이후로 그 소리와 그 존재가 내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창고가 이 모든 일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창고를 연 것이 문제를 일으켰고 그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H에게 그 창고를 다시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H는 망설였지만 결국 나와 함께 창고로 향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때와 같은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손으로 코를 막으며 창고 안을 들여다봤다.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그곳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곳이었다. 우리는 곧바로 문을 닫고 창고에서 나왔다. H는 내게 말했다. 이제 그 창고를 다시는 열지 않을 거야.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나는 그에게 이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며칠 후 H는 그 집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에도 그 소리와 존재는 그를 따라다녔다. 어느 날 H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이사를 했는데도 그 소리가 계속 들려. 그리고 그 존재도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 나는 그가 어디로 가도 그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존재는 단순히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H에게 붙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H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몇 달이 지나고 나는 H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연락도 끊겼다.
나는 그가 그 존재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그를 도와줄 방법을 찾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 후로 나는 H의 집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그가 겪었던 이야기가 떠오르곤 한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 그 소리와 마주할 것 같아 더 이상 그 집을 찾지 않았다. H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공포와 불안감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나는 가끔 그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존재가 나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나를 괴롭히곤 한다. 6번째 이야기, 오래된 사진 속 사람. 나는 오래된 사진에 담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 일은 내가 어릴 적 가족과 함께 오래된 할아버지 댁에 살던 시절에 일어났다. 할아버지 댁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집이었고 그곳에는 대대로 내려온 수많은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다. 특히 거실 벽에 걸려있던 사진들이 나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 사진들은 모두 흑백이었고 사진 속 사람들은 오래전에 살았던 우리 가족의 조상들이라고 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대부분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거나 서 있었고 그 중 하나는 유난히 나의 시선을 끌었다. 그 사진 속 인물은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다른 사진들보다 훨씬 흐릿하고 낡은 모습이었다. 나는 종종 그 사진 앞에서 서성였고 이유도 모른 채 그 인물에게 매료되었다. 아마도 사진 속 남자의 눈빛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마치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시선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나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 그 후로도 가끔 할아버지 댁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사진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점점 희미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진이 떠오르며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린 시절의 할아버지 댁에 서 있었다. 거실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이 마치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중에서도 그 남자의 사진이 특히나 또렷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사진 속에 있어야 했지만 꿈에서는 그가 움직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사진에서 빠져나와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고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고 나는 마치 그에게 끌리듯 그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그 남자는 조용히 입을 열어 나에게 속삭였다. 내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그 한마디는 꿈속에서 나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고 그 목소리는 나를 압도했다.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꿈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나는 한동안 가슴이 뛰는 것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그 남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누구인지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 꿈 이후로 나는 이상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 사진 속 남자가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며 나를 괴롭혔고 나는 그가 누구인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 댁을 다시 찾기로 했다.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뵙기 위해 간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 나는 그 사진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할아버지 댁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거실로 들어가 그 사진 앞에 섰다. 오래전과 다름없이 그 남자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나를 향해 눈을 맞추고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사진 속 남자가 누구인지 물어보기로 마음먹었다. 할아버지, 저 사진 속 사람은 누구예요? 내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 사람 말이냐? 저 사람은 너희 증조할아버지의 형님이셨지.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야. 나는 놀랐다. 그 사진 속 인물이 나의 먼 친척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오래전에 찍은 사진처럼 흐릿해 보이죠? 내가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그 사진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 저 사진이 조금씩 흐려졌지. 처음엔 더 선명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 흐려지더라. 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사진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할아버지의 말투와 그 흐려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태도는 마치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는 듯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 물어보기로 했다. 그럼 그분은 왜 돌아가셨대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있었던 건가요? 내 질문에 할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리며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 형님은 좀 특이한 죽음을 맞았어.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몰라.
그저 어느 날 숲에서 사라졌고 며칠 후에 시신이 발견됐지. 그런데 발견된 시신의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가족들은 그가 무슨 괴물에게 공격을 당한 거라고 믿었어.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증조할아버지의 형님이 숲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그 후 사진이 흐려졌다는 사실은 너무도 불길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순간 그 남자의 시선이 나를 따라다니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도 그 사진 속 남자는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나는 점점 그에게 이끌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끔은 그 사진을 보러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는 것이 나에게 강박처럼 느껴졌다. 할아버지 댁에 가서 그 사진 앞에 서 있으면 나는 마치 그 남자와 무언가 교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국 그 사진 속 남자와 연결을 끊어내기 위해 더 이상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도 그 남자는 내 꿈속에 자주 나타났다. 매번 똑같은 꿈이었다. 그 남자는 내게 다가와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내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어느 순간 나는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불안해졌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현실 속에서도 나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가끔은 집에 혼자 있을 때 거실에서 느껴지던 그 남자의 시선을 느끼기도 했다. 심지어 나는 가끔 문득 뒤를 돌아볼 때 그 남자가 내 바로 뒤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다. 물론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감각은 너무도 생생해서 소름이 끼쳤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사진을 완전히 없애야겠다고 결심했다. 할아버지 댁에 있는 그 사진을 어떻게든 없애야만 내가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사진을 가지고 나와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그 사진을 불태우기로 했다. 하지만 그 사진을 손에 쥐고 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왜 나를 버리려 하느냐? 그 목소리는 너무도 분명하게 들려왔고 나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 순간 나는 사진을 불태우지 못하고 다시 집 안에 두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사진 속 남자는 더욱 자주 나의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꿈속에서 그 남자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뒤를 이어야 한다. 그 말은 너무도 무거운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그 후로도 나는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었다. 그 남자는 나를 향해 더 이상 단순한 시선으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인생에 무언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려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나는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러웠고 나는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심리학자나 영적인 문제에 대해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그 사람은 내가 경험한 일들이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남자의 목소리와 꿈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고 나는 그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침내 나는 그 사진을 집에서 없애기로 결심했다. 사진을 태워버리는 것 외에는 그와의 연결을 끊을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사진을 불태웠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나를 잊지 못할 것이다. 사진은 사라졌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나는 그 후로도 가끔 그가 내 꿈속에 나타나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해답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나는 그가 나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가끔씩 그 남자의 존재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